앞 시간에서는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신학적 논의로 시간을 조금 보냈고요. 조금 일찍 마치게 됐는데 앞 시간에는 이제는 조금 더 길게 해서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뭐 철학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 조금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또 싫어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러면 철학적 논의를 하기 전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철학은 영어에 philosophy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philo스라고 하는 단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소피아라고 할 때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뭐 외국 이름 가운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지혜라고 하는 김지혜, 이지혜, 뭐 여러 지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원래 소피아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필로스와 소피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좀 합성해서 나타난 단어를 우리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혜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는 요 철학입니다. 밝을 철자와 배울 학인데 이 밝을 철자를 이렇게 보면 요의 획들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 재미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도끼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는 입구자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손하고 도끼하고 그리고 입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합해져서 밝을 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밝으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손과 도끼와 입을 배우는 것을 좀 정의하자면 이제 이거는 제가 정의하는 건데 철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도끼를 잡고 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게 철학인데 이 손에 도끼라고 하는 것은 도구죠. 소위 도끼근이라고 하는 게 실천, 철학은 형이상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끼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수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논리학입니다. 결국 손에 실천하는 것을 배우고 논리와 수사학으로 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학문이 소위 철학이다 라고 이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여러분이 소위 아테네 학당,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을 보고 계십니다. 몇 가지 이제 창조와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 여러 모델들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모델이 플라톤적 모델입니다. 이 플라톤을 영상하면 결국 아테네 학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기 아테네 학당의 가장 중심의 두 사람이 여러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위 플라톤이고 보이는 분이 플라톤이고 이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조금 확대해서 조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을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을 텐데 플라톤은 어디를 향합니까? 위를 향합니다.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펴고 아래를 향하여 있습니다. 이들의 견해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플라톤이 강조하는 것은 형이상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것은 형이하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상학을 하는데 요거를 서로 나눠서 보면 메타는 넘어가다, 비안드, 초월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초월하는가? 피직스, 물리 세계를, 물리학을 초월해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뭘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뭐 허파 밑에 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보입니다. 양심에 관한 논의라든지 또 도덕의 문제라든지 신이라든지 뭐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다. 좀 추상적이다고 보통 할 때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반대로 형이하학을 주장했습니다. 이 메타를 빼버리면 피직스죠. 피직스는 학문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하늘의 별을 연구한다든지 물의 화학 반응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대부분 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다라고 보는 거예요. 형이상학, 정신세계를 조금 강조했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하학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을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 가치, 현실 세계의 가치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방법이 결정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플라톤의 이제 모델은 철학적인 모델로서 그런 겁니다.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한 글자라도 글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하라, 질문하라, 그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던지는 게 곧 철학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학이란 말이 어디서 이제 유래를 했는가? 결국 앞에서 지혜 사랑이란 말은 플라톤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고 매우 부유하고 훌륭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테네 왕의 후예였는데 플라톤은 귀족 신분의 가정에서 성장했기에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인생에서 좀 정치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죠. 소크라테스를 만나 정치적인 삶을 포기하고 철학자로 살게 됩니다. 이유는 플라톤이 성장할 때에 주변에서 부패한 정치를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399년경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이할 때 플라톤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영향으로 플라톤은 소위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창설하고 주로 엘리트를 양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르친 것 가운데 하나가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만들었던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원래 아카데미아는 학원의 고유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일방명이 되긴 했지만 약 900년간 유지된 그런
학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용어가 아카데미, 즉 학원으로 학원이나 대학으로 사용된 것이 아마 이 말에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서구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알프레드 노트 화이테드라고 하는 과정 철학자는 서구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위를 빌려오는 방법이죠. 어디서 내가 이 말을 빌려왔냐라고 하는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을 풋노트, 각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을 인용하지 않고는 이해되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만큼 플라톤이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학 철학자였던 영국의 칼 포프도 동일하게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관점에서 해방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서구 철학은 플라톤을 배제하고는 논의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에 대한 과학적 모델로서 플라톤적 모델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 텐데, 플라톤은 그러면 형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형상은 에이도스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이데아 혹은 아이디아, 아라우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세계이고, 현실은 물질적이고 변하고 일시적인 사본의 세계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형상은 원본이고 또 이 세계는 사본이 된다 이러겠죠. 이 사본은 그 원본을 복사해서 나타나는 세계. 그래서 그 원본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고 또 참이지만은 사본은 물질적이고 변하고 가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이게 플라톤이 이 형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로 좀 구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데아는 형상은 선하기 때문에 선의 이데아이면서 동시에 무시간적이고, 현실은 이데아의 모방이기에 영원하지 않고 시간적이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요 현실 세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이 플라톤의 세계관은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형상과 현실을 구분한 것처럼 플라톤의 세계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학 체계 속에 적용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선의 이데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원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 신의 선의 이데아를 하나님과 동일하고 하나님을 모든 존재와 선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계가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신플라톤주의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거스틴은 창조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시간과 영혼의 플라톤적 세계관을 좀 정교하게 다듬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면, 그러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게 나타났죠. 예, 조금 못 들어봤던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신플라톤주의란 3세기 플로티누스에 의해서 발전이 된 사상입니다. 이 플로티누스는 한마디로 유출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상은 그리스 철학의 마지막 형태로 존속했다고 봅니다. 6세기 후반 비그리스도적인 철학이 금지될 때까지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했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상은 이제 첫째, 존재의 위계 질서가 있고 가장 낮은 단계는 시공 속에 존재하고 감각에 지각되는 물리적 세계, 이 물리적 세계가 낮은 단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는 굉장히 아주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사상이 그 속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이고, 그거는 영원한 거고 원본이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볼 때,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신플라톤주의적인 어떤 그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 각 단계의 존재는 그보다 상위 단계로부터 파생된다. 위에 말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는 유출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단계의 존재는 낮은 단계에 비친 그보다 상위 존재의 영상 혹은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신플라톤 주의. 그 신플라톤주의는 또 조금 이제 다른 수업이긴 하지만은 영지주의와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플라톤의 모델을 봤고,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적 모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고 플라톤의 수제자이자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사상은 굉장히 방대하고, 또 그가 관심을 갖는 탐구의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물리학, 형이상학, 시,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학, 정치, 윤리학 등 다양한 주제로 책을 저술을 했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대부분 형이상학, 물리학, 논리학, 수사학, 또 정치, 윤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책들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함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함께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라고 봅니다. 그리스 철학이 현재 서양 철학의 근본을 이룬 데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은 도덕과 미학, 논리와 과학, 정치와 형이상학을 포함하는 서양 철학의 포괄적인 체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그의 말들 가운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인간은 아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매우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 다 알죠. 문제는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헬스장도 가고 뭐 음식도 조절하고 뭐 아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델이 뭔가? 첫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목적론적 형이상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이 아니라 형상과 진료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톤과 조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형상은 사물의 본질이고 진료는 사물의 재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로 구분을 했는데 이분은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이 아니고 이 세계 자체를 그가 관심을 갖는 게 현실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형상과 진료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은 사물의 본질이고 진료는 사물의 재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든다라고 하면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아 신상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신상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는 게 있죠. 그 생각하는 거가 일종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리석이 필요하죠. 그 대리석이 일종의 진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좀 설명하자면 목수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수가 머릿속에 책상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책상의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구체화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무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형상과 진료로 구성된다라고 할 때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구공 우주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르네상스 과학 시대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는 세계를 인과적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로 보는 기계론적 세계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는데 아이작 뉴턴, 토마스 홉스, 르네 데카르트, 잔 로크 등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교과서 178쪽에 우리 교재 118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대의 세계관은 자연 종교의 형태를 지녔던 이신론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신론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계를 너무 완벽하게 창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 세계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구공정 유도 모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주론적 논정과 목적론적 논정을 통해서 신존재 증명이 이해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과 목적론 논증은 유사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 세계는 왜 없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Why there is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이냐.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something이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설명이 필요하다 보는 거죠. 그게 우주론적 논증이고 목적론적 논은 모든 사물에는 다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할 거다. 내가 시계를 만들었을 때는 시계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다. 우리 인간에게도 코가 있는 것은 코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도 이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할 때에 우주론적 논증과 목적론 논증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창조에 관한 과학적 모델 가운데서 네 번째 모델은 다음에 우리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